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102의 특별회 전산회계 1급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22년 6월 4일 시행한 102의 특별회 전산회계 1급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설 강의에 앞서서 특별회가 나온 것은 본회차랑 같이 보잖아요. 시간을 달리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거리두기 때문에 이 어떤 시험 장소를 2배로 확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간을 나누어서 특별회랑 본회차를 이렇게 나누어 시험 보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주관하는 한국세무사회 입장에서는 이 난이도 조절에 대한 문제를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어쩔 때는 특별회가 어렵고, 어쩔 때는 뭐 예를 들어 본회가 어렵고, 이러면 어떤 회차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등락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난이도를 좀 같이 맞추려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긴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럼 한번 특별히 우리 문제 구성을 좀 보면은 회계 원리 8문제, 원가회계 4문제, 부가가치세 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계산형 문제는 2문제, 이론 서술형 문제는 13문제. 이건 제가 주관적 난이도긴 한데 모두 중으로 15문제가 출제된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은 이론만 놓고 본다면 본회차보다 특별회가 조금 더 쉬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1번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은 다음 중 거래의 결합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회계상의 거래를 물어봤죠. 결합관계를 표시한 거니까 뭐 분개를 한다기보단 결합관계만 표시하면 되겠네요. 1번은 사무실 청소비 5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분개를 한다면은 차변에 비용이 발생한 거죠. 대변에 현금이니까 자산이 감소한 게 되겠죠. 자, 2번도 보면 직원 결혼 축의금 10만 원 계좌 이체하였다. 뭐 차변에 복리후생비란 비용인데 뭐 여기 결합관계만 표시하면 비용이 발생한 거죠. 대변에 예금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이 감소한 거죠. (3번은) 토지 5억 원 현물 출자 받다. 여러분들 뭐 현물 출자에 대한 거래 아시죠? 차변에서는 토지란 자산이 증가한 거죠. 현물 출자했다는 거는 출자 이루어진 거니까 자본이 증가해야 되겠죠. 대변엔 자본 증가.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답이 3번이 결합관계가 다르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4번은 관리비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관리비, 요거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이니까 자산이 감소한 게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결합관계만 파악해 주시면 답이 3번이라는 걸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다만 4개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네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목적 적합성과 관련된 걸 찾아본다면 우리가 예측가치, 예피적이라고 암기하죠. 피드백 가치. 적시성. 요게 목적 적합성의 하부 원칙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목적 적합성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에요? 바로 차이 나는 능력이죠. 이 정보를 얻기 전과 얻은 후에 차이 나는 능력이 목적 적합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한번 볼까요? 1번은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이게 목적 적합성의 정의겠죠. 2번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다. 검증 가능하다는 건 신뢰성의 하부 원칙이니까 사실 여기만 봐도 답이 2번이란 거 알 수 있고요. 3번, 4번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이런 설명 다 목적 적합성과 관련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3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해 단기말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요? 단 기계장치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취득원가는 1,500만 원, 잔존 가치는 취득원가의 5%,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676만 5천 원, 내용연수 5년, 상각률 0.451. 그러면 우리 정률법 감가상각비 한번 정리해보면 미상각 잔액을 기초로 하죠. 그래서 미상각 잔액 곱하기 상각률이죠. 근데 이 미상각 잔액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기초의 장부 금액을 말해요. 얘가 기초의 북밸류 장부 금액을 의미하고 이 기초 장부 금액이 바로 이거죠.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것, 기초 시점에. 이게 미상각 잔액의 개념이죠. 그럼 이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 문제는 보시면은 지금 취득원가가 1,500만 원이잖아요. 1,500만 원. 취득원가가 1,5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알려줬죠. 6765000 65000에다가 상각률 알려줬잖아요. 0.451 이렇게 계산한 게 답이 되겠죠. 뭐 계산기 눌러서 계산하면 되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죠. 371만 3,985가 돼요. 계산하시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은. 그래서 답이 누구냐? 3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걸로 생각 드네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아래의 계정 과목을 유동성 배열법 나열할 때 배열 순서 우리가 유동성 배열법을 나열할 때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유동자산, 비유동 이렇게 나누는데 유동자산이 당좌자산, 앞글자만 딸게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재고자산, 그 다음에 투자자산.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 유동이죠. 요 위기가.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여기 이쪽이 비유동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임차 보증금은 어디에 속해요? 바로 기타 비유동 쪽에 속하죠. 임차 보증금. 그러니까 가장 D가 임차 보증금이 되겠네요. 그다음 상품은 재고자산이죠.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이죠. 마지막 선급금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바로 당좌자산이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되겠네. 선급금, 상품, 건설 중인 자산, 임차보증금. 이 순서가 되는 것은 4번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나 이런 거 당연히 기본적인 거니까 뭐 어렵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보죠.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취득 원가, 즉 취득 부대 비용들이 취득 원가에 여기 포함이 되겠죠. 일반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한테 지급하는 수수료, 이거 취득 부대 비용에 해당이 되겠죠. 2번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유형자산 유지와 직접 관련된 재생원가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등은 취득원가가 맞는데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비용 처리하죠. 취득한 이후에 발생하니까요. 2번이 답이겠네요. 3번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비. 이게 매입 운임으로 취득원가가 되는 거죠. 4번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이게 시운전비로 취득원가에 해당이 되겠죠. 5번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6번 문제.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한다. 무형자산 정의죠. 식별 가능성,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
옳은 말이고요. 2번 무형자산을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의 차감적 계정을 사용한다. 유형자산은 그렇게 하는데 무형자산 직접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죠. 즉 무형자산은 간접상각과 직접상각을 모두 인정하니까 2번이 틀린 지문이네. 답이고요. 3번은 무형자산의 소비된 형태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엔 정해법 상각이 맞겠죠. 원칙은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을 적용하되 그걸 모르면 정해법이란 거죠. 4번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 원칙적으로 0으로 하는 거죠. 없는 걸로 한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7번 문제 볼게요. 자, 상록전자의 상장 주식 10주를 한 주당 56만 원에 취득하고 거래 수수료 5만 6천 원 포함하여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해당 주식, 이게 중요한 표현이네.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다. 자, 회계 처리할 때 자, 발생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뭐 보기 보면 답을 아는데 굳이 분개를 한다면 단기적 목적으로 취득했으니까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으로 표시하죠.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에 취득할 때 취득 원가는 순수한 취득가, 여기서는 56만 원이 한 주당이고 10주니까 560만 원이 취득 원가가 되고요. 반면에 취득 관련된 수수료,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는 비용 처리하죠. 수수료 비용. 5만 6천 원이라 그런 거죠. 5만 6천 원. 굳이 분개를 한다면 대변에는 이제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죠. 그래서 이 합계 565만 6천 원이 이렇게 보통 예금 지급됐겠죠. 뭐 금액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사실은요. 근데 보면은 뭐 여기 보기들 보면 단기 매매증권 나오고 만기 보유증권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수수료 비용 나오고 그다음에 보통 예금도 나오고 참고로 이 수수료 비용만 영업의 비용이죠. 우리가 영업의 비용이 되는 수수료 비용은 얘밖에 없죠.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관련된 수수료만 영업의 비용이고 뭐 이건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이라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된다. 자, 8번 문제. 다음의 자본 항목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보시면은 여기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 이 세 가지는 뭐예요? 바로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잉여금 항목. 당연한 거지.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반면에 이 자기주식은 어디예요? 얘는 자본 조정 항목이죠. 그러니까 하에도 여기는 속할 수 있었던 문제예요. 금방 풀잖아요. 답이 1번이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8문제가 회계 원리와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더 본회차 전산회계 1급보다는 쉽게 출제됐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이렇게 간단한 그런 문제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점수 Q&A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뭐 부분 점수도 물어보시고 뭐 그랬는데 이 특별회차는 좀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점수 Q&A도 본회차랑 비교해보면 좀 더 적게 좀 질문을 하셨거든요. 물론 본회차를 더 많이 접수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자, 원가회계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다음 중 원가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가 발생 형태에 따라, 그렇죠.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죠.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눌 수 있겠죠. 2번 원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죠.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눌 수 있죠. 3번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를 합하여 가공원가라 한다. 이게 답이네요. 우리가 가공원가, 가공비 그러니까 가공비 같은 말인데 전환원가라고도 하죠. 가공비나 전환원가는 누구예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의 합의를 말하고 있죠.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의 합을 우리는 기본원가라 그러죠. 기본원가 혹은 기초원가라 그러죠. 이거 정말 용어 물어보는 문제로 기초적인 문제네 정말. 엘레멘터리한 문제네요 정말. 자, 그래서 기본원가, 기초원가라 그러죠. 얘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후비가 되겠죠. 4번 볼까요? 자,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총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총원가가 조업도와 비례해서 발생한다. 이게 바로 우리는 변동비라고 하는 거죠. 잠깐만.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총원가가 잘못 읽었네. 조업도가 변동에 비례해 총원가 일정하다. 자, 일정하게 총원가 증가하는 걸 잘못 읽었어요. 이거 우리가 고정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업도와 무관한 거죠. 조업도가 뭐 증가하든 감소하든 항상 총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한다. 이걸 고정비라고 하는 거죠. 예. 자,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 보조 부분의 제조 간접비 배부 방법 중 계산 방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과 배부 금액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방법. 가장 단순한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직접 배분법을 의미하고 있죠. 방법. 가장 단순한 방법. 얘는 직접 배분법. 직접 배분법의 경우에는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용역을 고려 자체를 안 하잖아요. 가장 심플하죠. 단순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배부 금액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방법. 가장 계산이 복잡한 누구의 상호 배분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직접 배분법, 상호 배분법 이렇게 답이 되니까 10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1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별원가 계산이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하다. 옳은 말이죠. 2번 개별원가 계산 제품의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 예.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은 많아야 되죠. 다품종 소량 생산 업종이죠. 개별원가 계산 개별 작업별로 집계하는 거죠. 4번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의 제품별 직접 추적이 불가능하겠죠. 제조간접비는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를 제조간접비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뭐 이것도 본회차랑 거의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는 있는데 확실히 본회차 계산 문제도 더 많았고 본회차가 조금 더 난도가 있다라고 생각 드네요. 잠깐 요거 정리해 보면 이렇죠. 이건 항상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개별 원가 계산. 구분. 종합 원가 계산. 둘을 비교해서 많이 물어보니까요. 구분되는 건 이제 원가를 어떻게 집계하냐의 차이죠. 원가의 집계 방법.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이 개별 작업별로 원가 집계하죠.
반면에 종합원가 계산이 공정별로 원가를 짓게 하죠. 그래서 이제 적합한 업종,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이 그러니까 주문 생산 방식에 적합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품종은 많아야 돼요. 다품종인데 대량 생산은 안 되죠.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업종. 그래서 이런 업종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조선업이라든지 건설업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겠죠. 종합원가 계산은 얘는 대량 생산,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생산하고요. 품종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교적 둘이 비교할 때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업종이죠. 그래서 뭐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게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은 개별원가 계산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고 제조간접비의 합리적 배분,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핵심이라 볼 수 있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반면에 완성품 완산량 계산이 핵심이라 볼 수 있겠죠. 뭐 이 정도는 기본 세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2번. 다음 중 공손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손이라면 불합격품, 공정에서의 불합격품을 말하죠. 얘를 공손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공손을 둘로 나누죠. 옆에다 좀 정리해 볼게요. 기본 여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 나누잖아요. 정상 공손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걸로 보는 거죠. 제조 공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이 정상 공손을 원가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조 원가로 처리하죠. 반면에 비정상 공손은 원가성이 없다라고 말하죠.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그런 실수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영업에 비용 처리한다. 여기까지는 기본 세팅이에요. 자, 세팅이 된 상태에서 보면 1번 비정상 공손은 바로 영업의 비용. 이거 옳은 말이죠. 2번은 제조 과정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손. 이거는 정상 공손을 의미하고 있죠. 제조 원가로 처리하는 거죠. 4번은 제조 활동 효율적 수행하였다면 방지할 수 있는 공손. 이게 바로 비정상 공손이죠. 정상 공손은 아무리 제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발생하는 공손을 의미하고요. 답이 3번인데요. 이게 제가 이론 때 조금 얘기한 적 있어요. 그래서 공손을 제가 불량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불합격품이라고 제가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손품이라도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면 정상품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 공손과 불량품의 차이는 뭐냐면 얘도 불량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불량품은 다시 이거를 불량이 났지만 다시 제조 과정에 다시 투입을 하면 다시
정상품이 나올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합친 게 불량품인데 여기서 공손, 불합격품은 얘는 다시 제조 공정에 투입을 못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손이라 말하면 재작업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품목이 나올 수 없는 거. 이거를 공손의 정의예요. 그런데 뭐 3번의 답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이 정도까지 하면. 예. 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란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금계란서는 월별로 합계하여 발급할 수 있다. 1번 옳은 말이죠. 이게 월할 합계 세금계란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후 세금계란서의 대표적 예죠. 그래서 월 단위로 합계를 내서 거래처별로 월 단위로 합계를 내서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월할 합계 세금계란서를 발급하잖아요. 자, 2번. 영세율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계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옳은 말이죠. 직수추는 세금계란서 발급하지 않지만은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공급은 영세율 세금계란서를 발급해야 되니까요. 3번.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수입 세금계란서를 발급해야 한다. 답이 3번이네요. 우리가 재화를 수입하게 되면은 자, 걔가 세간에 있고요. 우리가 그 물건을 내가 매입자인데 찾으려면은 세간장이 뭐예요? 수입세금계란서를 발급하죠. 그러니까 이 수입세금계란서의 발급자는 항상 세간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은 세금계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란서 발급 가능하죠. 예. 14번. 자, 보시면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계산 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을 물어봤네요. 1번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은 우리 가표에서 차감하는 항목이죠. 2번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의 가액 역시도 우리 가표에서 제외되는 항목이죠. 제외라 표현할게요. 제외. 예. 3번. 자,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에 의해 지급받는 이자 상당액. 우리가 이 이자 상당액은 가표에 포함되는 항목이니까 3번이 답이네. 가표에서 포함되는 항목이니까. 예. 4번 계약에 의해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연체이자 우리가 이자 상당액은 가표에 포함이 되는데 연체 이자는 가표에서 제외되는 항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표에 포함되는 건지 제외되는 건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 15번도 어렵지 않았네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불공제를 물어보는 문제죠. 기본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이론할 땐 제가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는데 세매사 면접비용 간토 이렇게요. 사가 두 개 있죠. 사가 이제 세금계란서 미수치, 매가 매입처별, 세금계란서 합계표 미제출 같은 거. 사가 사업무관,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면이 면세 관련된 우리 면세 관련 매입액이죠. 그 다음에 접이 접대비 관련, 비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유지비용 렌트 관련, 영수증 수취분, 간이 간주 임대료, 토가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의 사항이죠. 근데 제가 실무할 때는 한 요 정도 알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냥 사업무관,
면세,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경우, 그리고 토지. 실무 목적에선 요 정도만 알아도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요 정도. 자, 그러면 보시면은 2번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사업 무관이고 3번이 접대비, 3번 면세. 답이 1번이란 거죠. 1번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우리 수입할 때 수입세금 계란서를 발급받잖아요. 세관장으로부터.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거 2, 3, 4는 불공제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2회 전산회계 1급 특별회와 관련된 이론 해설 강의였고요. 특별회 관련돼서 이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2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출제됐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론 시험에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12개 이상 득점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뭐 다 맞으면 좋은데 근데 그래도 최소한 12개 이상 득점을 하자. 12개 이상 득점한 24점을 이론에서 확보하니까 우리가 합격하는 데 되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12개 이상 득점을 하면 뭐 사실상 합격을 못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론에서 최소한 12개 이상을 득점하자. 충분히 뭐 12개 이상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보이고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그 6월 4일 날 특별회 뭐 이렇게 전산회계 1급 또 특별회가 아침 일찍 보잖아요. 예, 특별회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또 준비하시고 또 시험장 가셔갖고 시험에 응시하셔서 열심히 시험 보시고 나오신 모든 수험생 분들에게 제가 어쨌든 수고했다라는 격려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